마지막 1시간이 남았습니다. 이번 저희 마지막 1시간은 아마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얘기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여기 다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씩 들어보시는 얘기들이고 좀 겹치는 얘기들이고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여기서 조직화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주 처음 들어보는 말씀들은 아니었다면 저희 세 번째 세션에서 얘기되는 키워드 지구법이라는 것은 아마 굉장히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이 모임에 참여해서 공부를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개념입니다. 저희가 새로 모임을 출범하는 만큼 저희가 뭔가 화두를 같이 꺼내는 것이 중요했는데 마침 저희 모임을 관계하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법학자분들께서 지구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새로운 내용이고 이제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흥미진진하게 1시간 동안의 토론을 들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3부 세션 진행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계신 강준혜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마지막 세션을 맡았는데요. 여러분들 법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고 뭔가 전문적인 테크니컬한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셔서 따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아마 그 마지막 세션에서 여러분들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표자하고 토론자분들이 제가 사실은 어저께 살짝 미리 발표문을 리뷰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고요. 키포인트를 그냥 아주 선명하게 제시를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비록 1시간의 공부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한 달에 걸쳐서 해야 할 내용을 아마 압축적으로 제시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3부 주제는요, 지구법, Earth Jurisprudence, 시작을 말하다 이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앞서 이재동 시부님께서 다국적 기업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2부에서 1부에서는 송기현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꿈을 꿔봤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한 어떤 지구의 현실을 저희가 봤었는데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과연 실행적으로 거버넌스 구조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취하느냐가 마지막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실 재미없고 딱딱한 영역이긴 하지만요. 저희가 법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게 이게 일종의 거버넌스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거버넌스 구조, 지금까지의 법체제, 법의식만으로 이런 현상, 굉장히 문제되는 현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타파할 수 없다고 우리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어떤 질서, 법체제를 저희가 모색하는 그런 공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지구법 주제와 관련해서 스터디 모임에 있어서 여러 외국 서적이라든지 전문 서적이고 저희들이 토론을 했고 일종의 결과물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이재동 신부님께서도 다국적 기업 말씀해 주셨고 또 저희 3부 세션에 아마 토론 시간에 또 초국적 자본 이런 단어도 나올 것이고 그런데요. 지금 간단히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면요. 부자 개인 재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런 뉴스 종종 보실 겁니다. 루이비통의 어느 오너가 이제 세금 이런 걸 해서 국적 쇼핑을 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어느 나라 국적을 바꿨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그렇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은 게요. 거버넌스 구조가 초국적, 다국적 기업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네이버에 져서 애플 본사가 어디 있냐, 어디 미국 어디 있겠다. 형식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핵심적인 부분은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자회사 형태로 다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저는 IT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75%의 수익이 특허권, 지적재산권 수익이죠. 그럼 지적재산권 가진 회사를 아일랜드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애플의 수익은 75%가 발생하는데 그게 미국 본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일랜드에 있어요. 수익 대비 따지고 보면 본사가 아일랜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각국의 법 쇼핑 전 세계를 헤매고 다닌다. 초국적 자 겉으로 보이는 것 같지 않죠. 우리나라라고 글쎄요. 가끔씩만 조세피지 털어서 나오기도 하고 뉴스타파 이런 데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아마 현실적으로 자료로 설치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거대 자본으로 정말 좋은 유명한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치밀한 어떤 거버넌스 구조 내지
방어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쭉 이렇게 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도 나오고 토론하는 내용 중에도 나옵니다. 기존에 공고한 어떤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타파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자그마한 어떤 공부의 첫 걸음이 저희 3부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혜진입니다. 저는 지구법 학회에 이제 공부하는 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총무를 맡고 있고 환경법의 명문이라고 하는 강원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 발표하는 영예를 알았습니다. 이 자리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뭐 지구법이라는 말을 들은 게 올해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할 때가 처음이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뒤에 박태영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알기 전에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뭘 공부하고 이런 모임에 그냥 컨퍼런스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발표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은 그 지구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Earth Jurisprudence-라고 이제 영어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제일 처음에 언제 이런 말이 쓰였냐, 지구법이라는 게 과연 뭔데 왜 쓰였냐, 그거를 보시면 일단 2001년에 그 아까 일부에서 우리 이재준 신부님께서 토마스 베리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학자도 아니고 또 법조인도 아닌 카톨릭 신부이시고 또 뭐 학자라고 해야 되겠죠? 사회 생태 그런 것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이제 토마스 베리라는 분이 그 첫 번째 지구법 모임이라는 그런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 모임은 가이아 재단이라는 곳에서 주최를 하였는데 이 가이아 재단은 영국에 있는 뭐 이제 지구를 위한 환경을 위한 이제 운동을 하는 그런 재단이고 제임스 로브록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국제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 지금 지구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의 법 체계로서는 더 이상 힘들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법 체계에서 지구 중심의 법 체계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지구법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게 되었습니다. 그게 2001년,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인데,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주로 영미권에서 이런 연구들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2001년에 그런 모임이 처음 있고 난 이후에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2002년에 이제 그 와이드로라는 이제 책이 발간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저 뒤에 박태현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 토마스 베리의 말씀을 듣고 남아공에 있는 변호사이자 뭐 환경운동가인 토마 커리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지구법의 정신을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풀어보는 와이드로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뭐 와이드로 워크샵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와이드로라는 말이 쓰인 게 이제 아마도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2004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뭐 와이드로 워크샵을 하면서 이제 매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학에서도 뭐 지구법 강좌라는 것을 세우고 지구법 센터라는 것도 세우게 됩니다. 미국에서. 주로 여기도 이제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그런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같은 영미권이다 보니 이제 2009년에 호주에서도 또한 이제 처음으로 또 그런 컨퍼런스 같은 것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게 매년 이렇게 열리고 있고 2015년에 여기 서울에서도 이제 포럼 지구와 사람이 창립을 하면서 기념 컨퍼런스로 여기 지구법 아주 역사적인 자리에 지구법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제가 이제 정의를 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의 법 체계가 인간 중심적이라면은 그것을 지구 중심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지구 중심적이라는 말은 이제 인간 중심적인 그 법이 사실 뭐 인간 사회가 만든 것, 인류가 만든 것이잖아요. 뭐 지구의 다른 어떤 구성원들은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도인데 지구 중심적 법 체계는 인간도 지구의 한 부분이고 다른 뭐 강도 될 수가 있고 뭐 동물도 될 수가 있고 식물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도 똑같이 한 구성원으로서 그래서 지구를 중심에 놓고 인간도 거기에 한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헌법, 민법 뭐 이렇게처럼 무슨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법 철학이죠. 법의 어떤 가치관 그런 것인데요. 이게 그냥 실제로 그런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에콰도르 헌법입니다. 에콰도르에서는 2008년에 헌법을 개정을 했는데 이 헌법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자연의 권리를 명시한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문이 있고 1편 국가의 구성요소 2편 권리 뭐 이렇게 해서 제 9편까지 있어요. 그리고 제 2편 권리편에서는 제 9장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 7장이 자연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3개의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3개의 조문은 이제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첫 번째 조항은 뭐 자연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헌법에 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잖아요. 어떤 권리가 있나요?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시험 공부한 지가 좀 돼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주로 이제 모든 국민은 이렇게 시작하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국민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자연은 어떤 권리가 있다. 어떤 권리가 있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떤 존중을 받고 그걸 유지하고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대요. 72조에서는 자연은 또 회복되어야 하는 권리도 있대요. 회복되어야 하는 권리를 가지고 제 73조에서는 그래서 국가는 이런 것들을 자연이 이런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종의 멸종이라든지 생태계 파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될 책임을 가진다. 그런 예방책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헌법이 어떻게 이렇게 제정이 되었나 그 과정을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시민단체, 에콰도르에 있는 시민단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영미권의 그런 이론가들이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해서 이런 헌법을 처음으로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왜 그러면 처음으로 에콰도르에서 이런 헌법이 됐을까? 연구는 영미권에서 많이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토마스 베리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자연과의 친교 그래서 남미권이라든지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제 볼리비아도 나오고 하는데 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데서 아직까지 자연이 많이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시드리는 것은 이제 UN 차원에서의 노력인데요. 이것도 이제 아직까지는 정식화된 노력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보면은 Mother Earth 그러니까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대한 권리 선언이에요. 2010년에 이제 볼리비아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런 이제 그때 또 기후변화 협약을 할 때 기후변화의 그런 관련된 컨퍼런스를 할 때 이 자리에서 볼리비아 대통령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는데 말 그대로 어머니 지구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권리 장정이죠. 지금 UN 차원에서는 지금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UN 자연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980년대에 UN에서 채택을 해서 100여국이 승인을 한 그런 것인데 거기에서는 어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지구에다가 권리를 부여하자는 그러한 권리 전멸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뭐 정식으로 승인이 된 것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그런 Rights of Mother Earth 이거를 이렇게 하는 어떤 단체가 있는가 봐요. 그 여기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로 또 예시 드리는 것은 이제 법이라고 하면은 집행이 가능하려면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연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자연의 권리 자연이 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자연에 대신해서 누군가가 말을 해준다면은 그래서 어쨌든 침해된 것에 대해서 구제를 받고 또 뭐 예방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자연 권리 국제 자연 권리 재판소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이것도 뭐 어떤 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거나 어떤 뭐 유엔에서 승인한 그런 재판소는 아니고 이제 운동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두 번째 여기 보면은 글로벌 얼라이언스 for the Rights of Nature라는 이제 단체를 조직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번의 그 재판이 열렸어요. 2014년 1월에 에콰도르에서 처음으로 열리고 2014년 12월에 페루에서 열리고 그리고 이제 곧 아까 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파리 총회에서 열릴 그 행사의 또 다른 이제 행사 일정 중에 또 파리에서 열릴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열리는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사례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연의 권리가 침해된 사례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정된 재판관들이 어떠한 이제 결정 판결을 하고 뭐 이런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예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한 변호사의 이제 이야기인데 이제 폴리 히긴스라는 영국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에코사이드 여러분 이제 제노사이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제 전쟁을 하면서 그 제노사이드가 일어나면은 그게 이제 국제법에서 평화를 이제 인터내셔널 클럽 어게인스트 피스라고 해서 뭐 평화 이제 어쨌든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해서 4가지 인류에 대한 범죄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국제법을 안 배워가지고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제노사이드가 있고 뭐 워크라임도 있고 뭐 반인륜적 범죄 뭐 이게 4개가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5번째 그 국제 범죄로 평화에 대한 반평화 범죄로 에코사이드라는 것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에코사이드 말 그대로 이제 생태를 이렇게 막 그냥 파괴하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 뭐 사람 기업 뭐 이런 것들을 그게 어떤 국가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 인류의 차원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5번째 국제법에서 정하는 그런 반인륜적 범죄를 정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찾아보시면 테드 스피치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2011년에 이제 영국의 잉글랜드 웨일스 대법원에서 뭐 모의 국정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의 한계로 이제 몇 가지 한 8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왔는데 이런 사례 더 많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이아 파운데이션에 가시면은 얼스로 설레라는 것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고 그 중에는 에콰도르 헌법처럼 이미 어떠한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이제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에 또 주역이 되실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지켜보시면서 함께 동참해야 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소개받은 맞나요? 강원대학교 학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다들 하여튼 뭐 직업법이 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박대현이라는 사람이 뭐 말해줄 거다 이렇게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래서 오늘은 그 와일드로라는 이 책을 제가 같이 한번 공유를 좀 할까 합니다. 우선 여기 이제 이 책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책을 이제 저희가 번역을 한 계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국제환경법을 전공한 제 지인이 이제 자기가 이 와일드로라는 책을 꼭 한번 번역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이제 구입을 해서 읽었는데요. 저는 이제 저 와일드라고 하는 저 말이 참 저한테 많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환경법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 그러니까 너무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에 계속 뭐 논쟁,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환경법의 그 저변에 흐르는 뭐라고 할까요? 철학이라고 할까요? 뭐 정신, 하여튼 윤리, 하여튼 그런 기반에 관한 공부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의 하여튼 환경법 이렇게 공부에서는 그런 걸 이제 제가 그 욕구를 충족을 시키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와일드로라는 저 단어를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라고 그래서 이제 틈틈이 조금씩 읽어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토론자로 나오신 이제 최성호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저보고 토마스 베리를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마치 내 길 가다 보면 모르는 아세요? 사실 제가 저 책을 안 읽었다 그러면 토마스 베리? 아사히 베리?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마치 이 책을 읽고 있었고 이 책에서 계속 토마스 베리 얘기를 계속 했어요. 사실 저는 토마스 베리가 누군지도 몰랐고 다만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베리라는 이름이 너무 쉬우니까 이제 제가 각인이 돼 있었는데 토마스 베리를 아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현직 변호사가 그러니까 저는 토마스 베리를 이야기를 해서 저 책을 이제 최 변호사님도 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쁜 현직 변호사가 어떻게 저런 책을 알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신기했는데 하여튼 그 전화를 계기로 해서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자라고 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끼리만 공부하기에는 너무 이 책 내용이 아까워서 번역을 이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고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 내용을 소개를 할 텐데요. 사실 말씀드렸지만 이 와일드로라는 책은 토마스 베리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의 기반 위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사실 토마스 베리의 그 이야기를 생각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토마스 베리 책을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토마스 베리 책을 시중에 한 5번 정도 번역되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 몇 권을 읽어봤는데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몇 페이지를 읽지를 못해요. 읽다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씩 찔끔찔끔 읽고 나가는데 하여튼 스케일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제가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선 발표자들은 사실 대본 없이 이렇게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는 원래 말도 못하는 데다가 더군다나 이 책 내용이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내용을 담고 있어서 미리 대본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없겠지만 그래도 좀 정확하게 좀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대본을 그냥
대본 중심으로 책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저자는 이 야생의 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생의 법은 법의 한 분야나 법 모음이 아니다. 인간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낫다. 이것은 우리가 행해야 할 올바른 것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 하는 존재 방식과 행위 방식에 관한 것이다. 지구 법학을 표현하는 야생의 법은 따라서 지구 시스템의 특질을 인식하고 이를 구현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 거버넌스, 존재 행위와 방식에 관한 것, 지구 법학, 지구 시스템. 그러니까 기존의 법학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루지지 않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금 풀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지구 공동체의 모든 성원들이 행성 지구와 지속적인 공진화 속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생의 법을 현행 법 시스템 안에서도 이제 부분적으로 발견된다고 하면서 한 세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천법에서 이야기하는 하천 유량 유지라고 하는 건데, 강이 건강히 흐를 수 있도록 강의 일정한 유량을 항상적으로 유지하는 그러한 법. 그 다음에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와 생물 다양성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선언하고 있는 국제적 선언. 그리고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국가에게 지우는 최근 독일 개정헌법. 자, 이런 것이 하나의 야생의 법의 예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개념이 참 야생의 법이 모호한데요. 저는 이 야생의 법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이 책 부제에 대한 언급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책 부제는 바로 지구 정의를 위한 한 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nifesto for Earth Justice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법학에서 정의를 이렇게 권리 간의 어떤 균형 상태를 정의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여기에서의 권리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권리를 말하는데, 말하자면 더 나아가서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나무, 강 이런 자연물을 포함한 인간 이외의 것들에게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러한 인간과 인간 이외의 것들이 가지는 권리 간의 균형 상태, 이걸 지구 정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 정의에서 이제 출발을 하면 이 지구 정의에는 인간 이외의 것들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인간 이외의 것들은 권리를 가지는가? 권리를 가진다면 어떤 근거에서 가지는가? 이 책 저자 컬리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마스 베리의 권리론에 기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베리는 권리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통상 이제 우리 법학자들은 권리를 보통 법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다. 이게 이제 전통 법학에서 말하는 권리에 관한 정의인데요. 토마스 베리는 권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권리라는 개념을 인간 핵심 본성을 실현할 인간의 자유를 의미할 때 사용한다. 그럼 이를 유추한다면 다른 자연적 실체도 지구 공동체 내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주고 실현할 자격이 있다. 이러한 원칙으로서의 권리다. 권리를 자기는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베리는 지구 공동체 내에서 자신들의 역할, 진화적 역할이겠죠. 이런 진화적 역할을 실현할 자격 또는 자유로서 권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통 법학에서 말하는 권리라는 개념보다 훨씬 전혀 다른 내용과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격 또는 자유로서의 권리는 인간의 법학에 의해서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주에 기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리의 우주론, 그러니까 우주는 객체들의 집합이 아닌 주체들의 친교이다. 따라서 우주의 모든 성원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이고 인간들이 권리를 갖는 만큼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봅니다. 더 나아가 이제 베리는 인간 이외의 것들도 우주의 진화 속에서 저마다의 역할과 기능을 가지는 주체로 보고 우주는 이러한 주체들의 상호작용, 은유적으로 이제 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호작용의 지속적 전개 과정이다. 이렇게 우주를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전통법화에서 말하는 권리라는 개념하고 이 존재의 수평을 완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리너는 이 베리의 권리론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인간 이외의 것들을 포함한 어떤 권리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구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안을 합니다. Earth Right라고는 지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권리도 인간의 권리도 다 이런 지구권의 한 표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구권의 세 가지 큰 권리 내용으로 존재할 권리, 서식지에 대한 권리, 그리고 지구 공동체가 부단히 새로워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러한 권리를 사격 또는 자유로서의 권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베리의 권리로는 저 권리의 기용과 분화 그리고 역할이라는 간략한 문헌에서 제시됐는데 한 10가지 태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근데 가령 존재가 기원하는 것에서 권리가 발생한다.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권리를 결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 현상 질서 속에서 우주를 넘어서는 존재의 맥락은 없다. 우주는 자기 중거적 존재이고 활동 속에서 규범을 드러낸다. 이러한 우주는 파생하는 모든 존재 형태의 존재와 활동에서 1차적인 중거가 된다. 우주는 객체들의 집합이 아닌 주체들의 친교이다. 주체로서 우주의 모든 성원들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법에서 말하는 권리하고는 전혀 그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권리론에 따라서 이제 지구 거버넌스와 지구 법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구 거버넌스와 지구 법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인간은 가공한 힘을 지니고 있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성원들이 가지는 이러한 지구권을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보호 보장하기 위해서 이 가공할 만한 힘을 지닌 인간들의 행위를 규율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거버넌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버넌스를 이 책 저자는 그 인간 행위를 규율하는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이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거버넌스에는 윤리, 법,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이 다 거버넌스에 이제 포함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비롯해서 지구 공동체의 모든 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거버넌스를 인간 거버넌스에 대비해서 지구 거버넌스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 행위를 적정하게 규율하기 위해서 이제 거버넌스 체계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저자는 이 거버넌스 가운데서 특히 이제 법을 문제 삼고 있는 까닭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우리의 비전과 우리가 던지는 질문, 물음의 한계는 이미 거기에 존재하는 틀에 따라 규정되는데 이러한 틀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이 거버넌스 체계로서의 이 법 체계를 변화시켜야 될 어떤 근본적인 과제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인간 어떤 그 사고와 행위를 규율하는 틀로서의 법의 어떤 강력함을 이제 하나의 어떤 예로 들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 동물권을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활동가들하고 법률가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법원이 동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왜? 미국 사법부가 특히 동물에 무감각했을까? 저자는 그걸 그렇게 설명합니다. 미국 사회가 구성될 때
미국 사회의 법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이 그려질 때 이 동물은 사고 밖에 있었다. 그래서 동물의 권리라는 것, 인간과 마찬가지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이런 인식, 이런 인식은 생각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미국 사회의 관념의 틀이 재정립되지 않는 한 이 동물의 권리는 앞으로 영원히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가 스스로를 규율하는 데 있어서 법이 가지는 이러한 중심적인 역할을 감안한다면은 우리 사회가 뭔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어떤 근본 방향으로 재정립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어떤 지배적인 이 법 철학을 다시 처음부터 철저하게 다시 우리가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야생의 법과 지구 법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 법학은 이 지구 공동체에서 인간 이외의 성원도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성원의 지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 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인간 거버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인간 거버넌스 시스템의 개발과 이행을 지도하는 철학, 이론적 기초가 바로 지구법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구법학은 결국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구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규율하지 않는다면 인간에게 더 이상 번영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인정에 정출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권리와 지구 거버넌스, 지구 법학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가령 강에 불필요한 댐을 짓거나 아니면 강을 직강화, 수로화해서 이제 강이 흐를 수 있는 지구권을 침해한다면은 그러한 불필요한 댐은 제거되거나 아니면 그 수로화는 금지되어야 된다. 강의 지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원칙을 지시하는 게 바로 지구법학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법이 강의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간의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금지되어야 된다, 또는 철회되어야 된다 라고 인간의 법이 규정을 한다면 그러한 법이 바로 야생의 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그 지구 거버넌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철학으로서의 지구 법학, 그다음 이러한 지구 법학을 현실화, 구현화하는 실제 법이 바로 야생의 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 법학은 그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제 공통 요소를 공유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공동체 모든 성원들의 지구권의 원천은 인간 거버넌스 체계가 아니라 우주가 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전체로서 시스템을 위해 지구 공동체 모든 성원 간의 상호성과 역동적 평형성, 지구정의라고 합니다. 이런 지구정의의 유지에 관심, 그 다음에 인간의 행위가 지구 공동체를 구성하는 결속을 강화시키는지 약화시키는지에 따라서 그 행위를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그러한 접근법, 지구 공동체 내 인간 이외의 성원들의 역할 기능을 인정하고 부당하게 그 역할 기능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인간의 행위를 적절히 제어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구 법학의 공통된 요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구 법학은 이제 말하자면 몽테스키에가 말한 법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 베넨이 위대한 그 과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연계가 황폐해진 원인은 산업 경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참여적 통치나 개인의 자유, 재산의 소유와 처분권을 보장하면서도 자연계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는 전혀 없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법학에는 인간과 인간 아닌 다른 요소를 통합적 공동체로 기능하게 하는 토대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오직 지구 공동체의 통합적 성격에 기초한 법학만이 지구를 생존력 있는 행성으로 지속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자가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지구법학의 내용을 이 책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안 됐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15분 배정받았는데 15분 택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 시간 안에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 위대한 법학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우주의 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 위대한 법학 그대로 좀 직역에 가깝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된 지구 법학은 자신의 기원인 위대한 법학 안에 깃들어 있으면서 그것의 확장이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법학에 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주의 기능 방식을 규율하는 법 또는 원칙이 있다. 이 위대한 법학은 우주 자체 안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예컨대 중력 현상은 행성들의 정렬 속에서, 식물의 성장에서 그리고 낮과 밤의 순환에서 표현됩니다. 모든 것은 현존하는 이러한 법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그 예전에 우리 많이 들어봤던 그 주위의 그 이기이원론, 그러니까 뭐 현상 세계는 기의 작용이고 그렇지만 그 현상 세계는 이의 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주위의 이기이원론이 이제 좀 연상이 됐는데요. 모든 것은 현존하는 이러한 법에 드러납니다. 저 표현이 저한테 했던 묘한 울림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이 야생의 법에는 또 흥미롭게도 그 노자의 도덕경을 또 인용을 하고 있는데 25장 일부분인데 이제 그 인간은 땅에서 자신의 법을 취한다. 땅은 하늘에서, 하늘은 도에서 자신의 법을 취한다. 도의 법은 있는 그대로의 그러함이다. 이렇게 이런 또 노자의 도덕경 일부를 인용을 합니다. 저자는 이제 이러한 그 이해 바탕에 이제 그 위대한 법학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위대한 법학은 산과 같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그것이고 그것의 묘사는 추상적 근사에 불과하다. 그것은 옳지도 그르지도 않고 모든 것이 보편적 전체 일부인 덕분에 모든 것 속에 대조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대한 법학은 우주를 규율하는 규칙 또는 원칙이라기보다는 우주의 어떤 특질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이 특질로 그 유명한 그 분화,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하는 분화, 그 다음에 자기 조직화, 그 다음에 친교 이런 것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법학은 이 전통 법학에서 말하는 법이나 법학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법학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우리 인간 또 인간의 법이 궁극적으로 존중해야 될 그 무엇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연 이런 것들도 저는 이런 것들의 다른 어떤 표현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노자 철학에서 말하는 스스로 그러함, 자연은 스스로 그러함이다라고 하는데 스스로 그러함이 뭐냐? 이 스스로 그러함의 내용을 저는 여기 토마스 베리가 분화, 자기 조직화, 친교 이걸 스스로 그러한 내용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법학이 결국 인간 거버넌스와 인간 법학의 설계 함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설계 함도라는 말이 결국 이 설계도 안에서 뭔가 작동이 이루어져야지 그 기능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위대한 포탁이 인간 법과 시스템의 설계 한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시간 관계상 제가 한 2분만 제가 쓰겠습니다. 그 대본을 보면서 말을 하지만 역시 어렵죠. 어려운데 저는 책을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그 맥락과 관계 안에서의 법과 권리라는 얘기인데 제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실무에서 배웠던 법과 권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그 텍스트의 컨텍스트, 그 컨텍스트로 하는 맥락이라고 하는 표현을 무려 42번이나 쓰고 있는데요. 그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텍스트의 컨텍스트는 바로 이제 그 인간으로 구성된 국가, 뭐 공동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러한 컨텍스트, 맥락을 전제로 한다면은 인간 이외의 것들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넌센스죠. 그렇지만 그 컨텍스트를 우주 내지 지구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로지 인간만이 어떤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권리에 대한 그 개념을, 권리라고 하는 개념을 저런 맥락과 관계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해준 점이 이 책에 저는 배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다시 우리가 저 권리에서 더 나아가 저 법이라고 하는 것, 아까 법을 여기서는 그 인간의 문제 방식과 행위 방식에 관한 어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종래 그냥 우리가 단순히 무엇이 올바른가, 어떻게 해야 무엇이 올바른가에 관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맥락 안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관한 내용으로서의 법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본다면은 그 법이 본받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노자 철학에서 말하는 본받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법이 훨씬 이 야생의 법을 이해하는 데는 보다 적합한 그 개념이 아닐까. 본받는다고 했을 때 누구를 본받느냐? 궁극적으로는 우주를 본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위대한 법학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하여튼 제가 아는 한도에서, 이해한 한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을 맡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오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구법학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자리에 출석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서의 다른 나라의 논의라든가 이런 것에서 출발해서 토론을 할 역량은 안 되고요. 다만 헌법 연구자로서 좀 그 지구법학이라고 할지 아니면 지구법이라고 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만났던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내가 만약에 지구법학의 한 내용으로서 지구헌법학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공부해 본다라고 한다면, 연구해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시작이라고 하는 게 뭐 아무런 맥락 없이 아니면 뭐 아무 바탕이 없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기존에 듣던 제가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뭐 몇 가지만 그냥 준비를 하면 간단하게 끝내요.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지구법학이라고 한다면, 내지는 뭐 헌법학이라고 한다면 지구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내지는 법학을 공부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본적인 틀, 고정관념의 틀을 깨지 않으면 사실은 지구법학을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뭔가 좀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좀 모색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흔히 이제 인간 중심에서 지구 중심의 이런 이제 법이라고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다른 한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책임을, 뭐 저도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긴 하지만, 그게 과연 모든 인간의
동등한 입장에서의 책임일까? 저는 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그 소수이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된 그 지구를 어떻게 보면 또는 지구에 살고 있는 동등한 입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뭐 권리 침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연의 권리를 얘기하는 게 되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권리 주체가 되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실제로 기업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업에 대해서는 헌법에도 인권의 주체라든지 아니면 기본권의 주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은 다 기업은 기본권의 주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헌법에 근거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면에 있는 것은 결국 권력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뭐 제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서 마찬가지로 어쨌든 법적으로 뭔가 접근해 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기본적인 몇 가지 이제 원칙이나 단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상 규명 내지는 진실 규명. 그러니까 그때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 내지는 주체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분명히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이제 부르는 나라들, 거기는 모든 국민들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선진 국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던 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훼손과 약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초국적 자본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자본일 것 같습니다. 초국적 자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헌법적 차원에서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자본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법률 차원에서 논의가 있긴 하지만 헌법적인 차원에서는 그다지 논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아까 이제 표현 중에도 그런 말씀을 다른 분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구에 대해서 행해졌던 범죄 꼭 형법에 의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뭐 지구에 대해서 행해졌었던 여러 가지 약탈이나 훼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지구법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법체계에서 자연 중심의 법체계로 이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좀 넘어야 되는 이런 과정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적정한 책무가 이제 배분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도 기본적으로 아마도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형식의 어쨌든 성장, 개발 이런 것들을 당연히 따라가고자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어떻게 그러면 그런 어떤 탐욕적인 것들을 억제 내진 제어해 가면서 정말 지구를 위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정의로운 관점에서의 책무 배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 뭐 사법에서 얘기도 많이 하는 이제 회복적인 정의 어떻게 보면 뭐 지구로 대표되고 있기도 하고 또 자연으로 대표되기도 하고 또 사람 중에서도 정말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의 정당한 권한을 회복시켜낼 것이고 지구라고 한다면 훼손된 여러 가지 어쨌든 자연 환경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복을 해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이제 고민이 돼야 될 것이 이것은 그동안의 국가 중심의 법학 체계에서는 결국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법학의 방법론 자체라든지 아니면 법을 바라보는 내지는 권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물질적인 거 트루만 흔히 얘기를 하지만 실제 정신적인 어떻게 보면 법의 세계에서는 정신적인 부분도 물질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자료의 형식으로 변호사님들 다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넘어서는 뭔가의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자연 이외에 어쨌든 인간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좀 고려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국가 중심의 그런 주권 그런 법 체계 내지는 인권 체계로부터 권리 체계로부터 지구적인 공존으로의 어쨌든 의미 그래서 흔히 이제 국가의 3요소서를 얘기할 때 영토, 국민, 주권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걸 넘어서는 어쨌든 그 논의의 관점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하면 기본적으로 국가와의 관련성을 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인권과 내지는 권리와 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유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권한 침해는 맞지만 그 권한 침해에서 만들어진 그
법안은 유효하다, 무효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사법부나 우리 법학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인권인 거는 맞다. 그렇지만 그것은 법은 아니다. 법에 의해서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인권과 법의 일치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일 것 같고요. 그런 불일치가 일어나는 이유는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권력의 문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결국 자연 중심의 이런 법을 얘기를 할 때에도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제 대표하는 것은 결국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자연을 대표하는 일종의 이제 주권자로서 아니면 대표자로서 역할들을 충분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잡는 것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얘기들, 아까 이제 처음에도 말씀하셨던 꿈을 얘기하고 담론을 얘기하고 말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때는 단순히 여기에 소수의 사람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표하고자 하는 것들은 정말 뭐 강일 수도 있고 또 어느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바다일 수도 있고, 이 모든 지구,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와 또 그 지구 자체를 결국은 우리가 대표하고 그런 것들을 확산시켜 나갈 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야기로는 지구법학에서 이야기하는 또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라는 말조차도 어떻게 보면 적절한 단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쨌든 고민을 가지고 앞으로 공부를 해보겠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나왔는데요. 아까 제가 박태영 교수님께서 토마스 베리를 아느냐 바로 그 문제의 최선호 변호사님. 사실은 저는 올해 제일 제가 정말 의미 있었던 건 와일드로라는 책을 박태영 교수님한테 소개를 받아서 공부했습니다. 사실 그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 그동안에 토마스 베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의식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조금 눈이 트인달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이렇게 여기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외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과연 법률가들이나 하고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사실은 굉장히 외로움 같은 게 있었다면, 사실 올해 너무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법률가들이 모이고 또 법률가 아닌 분들도 있지만 거버넌스에 관심 있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정말 저로서는 좀 기적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관심이 좀 비슷한 이유로 이렇게 모였는데 1년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강금실 변호사님하고 처음에 강 변호사님이 불러서 이야기를 시작을 한 게 작년 12월 초인데요. 그러면 불과 이제 11개월 정도밖에 안 된 이 시점에 이렇게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시작하고 또 책 읽고 1년도 안 돼서 포럼을 창립하고 이런 컨퍼런스를 갖는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세션이 뭐 다들 생소한 지구법 또는 뭐 지구법학 이런 걸 소개하고 초대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1년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왜 이 시대에 왜 지구법학이냐, 이 지구법학을 왜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걸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구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우선 이제 인간의 법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대 철학이 인간 이성 중심인데, 이런 근대 철학에서는 인간을 권리의 척도로 이제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대 철학이 공헌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인간의 자의식을 일깨워줘서 인간 개개인이 얼마나 존엄한지 이렇게 인식하는 데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중심의 중세 시대에는 이제 개별 인간은 그냥 신에 봉사하는 존재 이렇게 불과한 걸로 제가 국정교과서로 배웠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인은 이
이 근대를 거치면서 신 또는 초월 중심의 어떤 세계로부터 해방이 돼서 당당한 세상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이제 개인들 간의 계약이라고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계약사회라는 게 나왔고, 권리는 인간들의 합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법학 분야에서 보면 이것이 인간들만이 따라서 권리의 주체가 되고, 기타 다른 사물들은 다 이제 권리의 객체가 됐고, 그에 따라서 인간이 이제 자연을 마음껏 소비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조금 이상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한테, 그러니까 권리의 준거가 자기라고 규정을 하고 자기가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약간 토톨로지고요, 자폐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건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가 지한테 권리를 줘놓고 지가 다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재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인간이 이 세상에 대해서 독재를 한 겁니다. 사실 근대는 그런 구조를 사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근대는 결과적으로 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고 자체. 근데 이제 개인주의 정도가 심해지고 이제 개인이 점점 개인주의가 심해지면서 파편화되면서 소외 현상이 초래됐고 인간마저 대상화가 됩니다. 지금 시대 전부 인간은 노동력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결국 지 자체도 이제는 객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차례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허무감, 좌절감이 이 정신적으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또 이제 자연과학이 엄청 발전하면서 20세기 초에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이제 뉴턴식의 근대 과학 체계를 대체합니다. 그리고 정상 우주론 대신에 그 빅뱅 이론, 빅뱅 이론이 우주 기원을 설명하게 됐습니다. 또 다윈의 진화론이 세계 지성계를 흔들었고 유전체의 신비가 밝혀졌습니다. 20세기 중후반부터는 이제 우주가 하나의 근원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자연과학이 밝혔고,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세계가 분화, 자기조직, 신교의 원리를 통해서 진화하고 있다, 진행 중이다, 이게 어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인간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대 세계의 배경이 됐던,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인간이 지한테 권리를 주던 그 근대 세계의 배경이 됐던 철학적 과학적 기초가 다 붕괴되거나 대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법학이나 거버넌스 분야를 봐도 사회법이 발전하고 약간 수령주의적인 체제들이 나타남으로써 변화가 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부분, 인간의 합의에서 권리의 기초를 찾고자 하는 이 인간 중심적이라는 면에서 보면 법학 분야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다른 거 다 바뀌고 세상이 싹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법학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후반 들어서 인간의 자연 착취가 누적되고 지구 생태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기후변화, 대멸종 이런 생태 문제가 일상의 뉴스가 된 지 오래됐고 그 중심에 초국적 거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최초의 권리 주체로 나타난 것은 불과 1세기 전입니다. 19세기에 인간들의 합의에 의해서 처음으로 권리의 주체가 된 기업들이 이제는 거대 자본하고 결합을 해서 통제불능의 수준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공동의 집인 우리 지구가 파괴되어 감에도 왜 다들 대책 없이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는가? 인간 중심 법 그리고 그런 기초 위에 있는 거버넌스 체제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 이외의 자연계를 단순하게 권리의 객체, 대상으로만 본다면 그러니까 그들의 운명은 인간의 합의에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근데 앞서 기업의 초국적 기업에 대한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단순히 자연계를 배려하는 환경법 수준의 대책이나 또는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체제를 계속 유지해 가지고는 이 시대에 과연 절체절명의 길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좀 의문이 있습니다. 우주가 137억 년 전에 이제 특이점이 대폭발을 하면서 시작됐고 거기서부터 모든 존재가 기원했다는 것은 뭐 다 아시는 과학적인 어떤 그 상식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그 대자 대비의 공률을 따라서 팽창을 했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폭발의 힘이 셌으면 아주 날아가 버렸고, 너무 조금 적었으면 다 이게 수축됐을 거다 하는 거는 다 이제 그 아주 신비로운 거죠. 그리고 분화와 자기 조직과 친교의 원리로서 원시별을 만들고 다시 그 별이 중력에 의해서 붕괴되면서 초신성으로 폭발을 해서 그 거기서 나온 그 잔해들이 이제 만물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초신성의 자기 희생 이런 것은 지금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50억 년 전에 은하계 변방에서 초신성 하나가 폭발을 했는데 그 잔해에서 태양이 지금 우리 태양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45억 년 전에 또 그 태양 주위를 돌던 잔해에서 우리 지구 행성이 탄생을 했습니다. 38억 년 전에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나타난 화석으로는 42억 년 전에 그 화석에서 생명체 흔적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최초에 나타난 지구 생명체가 진화 과정을 통해서 20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탄생합니다. 우리 현생 인류의 탄생은 이제 그 긴 역사 속에 20만 년밖에 안 되는데요. 지구상의 어떤 존재도 그 45억 년, 이 과정에서 벗어난 것이 없고 또 더 나아가면 137억 년이 된 거죠. 우리는 다 모두 별의 후예고 친족이고 서로 의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별적 존재는 137억 년의 우주적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이르렀고 그에 상응하는 다 내재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인간만이 가치를 지닌 게 아니에요. 다 여기 이 구성하고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이런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 내재적 가치에서 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가 너 가치가 너는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가 모든 만물이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구의 권리고 이런 관점에서 권리와 법과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 지구법 또는 지구법학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리가 존재의 내재적 가치에 정초를 하게 되면 우주는 이제 근대 법학이 보는 것처럼 객체들의 집합이 아니고 주체들의 친교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비롯해서 동식물, 무생물 또 무생물까지 또 더 나아가서는 뭐 대기권, 수권, 암석권, 생물권, 정신권 이런 모든 것이 각자의 본성에 따라서 진화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는 반드시 진화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이 수반되는 그런 친교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기는 의문이 인간의 법을 그럼 폐기시켜야 되나? 지금 우리가 터잡고 있는 인간의 법은 없어져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간의 합의가 존재의 길을 거스르지만 않는다면 인간 이성의 총합은 공동선의 기여를 할 것이고 아까 그 모두의 인간의 권리 근대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인간들이 그렇게 어떤 그 해방돼서 그 만들어낸 그 세상이 갖고 있는 공헌이 있습니다. 그 개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발견한 것이죠. 그 인간 다만 좀 조정을 해야 될 게 인간의 법을 그 지구법에 인간이 예시당초에 자기한테 준 거를 법 자체를 권리를 자기한테 준 거를 줬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길을 잃어버린 거를 길을 찾아주려면 그러니까 그 준 거를 다시 찾아주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자동차 가다가 앞바퀴 얼라인먼트 하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인간의 법을 지구법에 맞도록 정렬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구법이 인간의 법에 우선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저는 조금 약간의 경우는 다릅니다만 로마 시대에 이제 시민법과 만민법이 공존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법학하신 분들은 법제사를 되게 배우니까 로마법 이야기를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그때 시민법은 굉장히 형식주의적인 법이었는데 그걸로는 그 당시에 로마가 제국이 되면서 다른 소위 자기들이 이렇게 로마에 편입되는 다른 그런 외국인들 또는 외국과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 외국인들을 도저히 그 법으로는 로마 시민법으로는 규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형식적이고 그러니까 어떤 거래를 하나 하려고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의식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돼요. 예를 들어 손바닥을 마주쳐야 계약이 된다든지. 근데 다른데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의 로마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다른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계를 바라보는 만큼 생소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사실 그렇다면 근데 그 당시에 만민법의 근본 정신은 뭐 항상 형평되고 선한 것을 찾으려는 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식에 기반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 정신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자연법이 됩니다. 자연법이라는 이념이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데 212년도에 로마 영내 모든 주민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만민법과 시민법의 대립이 소멸되고 그러니까 법의 정신이 들어오는 거죠. 자연법이. 그래서 만민법과 자연법 사상은 시민법을 개선 확대한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으로는 이제 지구법과 인간의 법도 이런 길을 걸어가면 충분히 공존하고 같이 발전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세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좌뇌를 사용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요. 곧바로 은혜에 친화적인 아주 재밌는 축하 공연과 여러분들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출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혹시 뭐 플로어에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다음 순서에서 자유롭게 식사하고 담소를 하면서 결제하신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디스커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플로어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아마 다음 순서에서 충분히 저희가 사적으로 또 의논하고 디스커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세 번째 세션을 마치고요. 오늘 여기서 얘기했던 와일드로 지금 한참 번역 중에 계시고요. 앞으로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원고를 다듬어서 아마 조만간 책으로 출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오늘 보여주셨던 관심을 여전히 출간되는 책에도 좀 관심 보여주시고 그 책의 출간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지적인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신부님하고 송경 교수님 대담 중에 마피아 메이저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식량 메이저, 축산 메이저, 심지어 의료 메이저까지 오늘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아주 제일 상식적인 해결은 뭐 저희도 메이저 하나 만들죠 뭐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희 생태 문명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메이저가 탄생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고 다른 메이저들은 뭐 자본이나 돈의 논리에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계속 고민했던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인도되는 그리고 그런 고민으로 뭉쳐진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오늘 정식으로 출범하는 것 같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도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